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7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독일 순방 갔다 온 뒤에 오늘 처음으로 수고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일단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랑 추경이랑은 연계하지 않겠다. 이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차트를 집무실에 놓고 일일이 점검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 하반기에 이제 채용하는 공무원, 공공 부분 채용자들은 뭐 블라인드 채용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력서에 출신지라든지 출신 그렇죠. 대학교라 이런 거 쓰지 않고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표시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이제 추경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인사 따로 추경 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이제 강력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상황은 추경과 인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야3당이 구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이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자라고 데드라인으로 잡은 날인데 어제 야당의 반응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계 전략은 대체적으로 야당의 전통적인 전략이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야당에선 그 전략을 썼던 거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분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오늘 그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그렇지만 어제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뭐 그 오부 요인 그 초청해서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변한 게 없더라.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열쇠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국내에서는 뭐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재량권이 없는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인데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아쉬움 같은 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얘기를 한 게 결국 최종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는 건 여당이다. 그리고 여당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강의 여권과 야권의 대결은 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7월 국회는 빈손이고 오늘 뭐 합의는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건가 아니면 두 후보자 중 한 명만 낙마시킬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연기하자고 시간 준 게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낙마를 시키고 포기 카드로 읽기 때문에 뭐 두 명 다 낙마시키는 건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 부분도 어떻게 청와대 입장과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 어떻게 될지 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참 빅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3당은 당초 주장했던 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은 반드시 자진 사퇴하거나 어떤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청와대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강행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면 항상 양쪽 다 두 명은 절대 안 된다. 두 명을 또 절대 안 된다 할 경우는 사실 절충점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한 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상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라든지 보도를 보면은 야3당은 주요 타켓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쪽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청와대라든지 여권 내부에는 조대엽 후보를 좀 양보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두 사람 중에 한 명, 예를 들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을 청와대나 여권이 양보를 할 경우에 지명 처리하거나 혹은 잔사퇴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 과연
야 3당이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류로는 그거는 아마 불가할 어렵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이 부분이 아마 둘 다 철회하지 않는 한 예. 야당은 오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 3당이 받아들이는 너무 명분이 취약하고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지금 이윤석 이런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초강경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적절하게 야 3당이 합의하기에는 지금 당분간 요 며칠 사이는 쉽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장기적인 국회 파행은 뭐 예고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둘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그대로 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그 내일까지인가요? 그 대표 초청 회담 그 예. 그 G20 설명회 뭐 이런 부분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뭐 일단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여권 청와대에서 야당에서 참여하지 거부를 할 거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는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에서 지금 강대강으로 갈 때 손을 먼저 내미는 거는 결국 청와대나 그 여권에서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는 건 카드를 내놓을 카드가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이번 주에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그 회담을 그 설명회를 하질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기가 어차피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서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하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뭐 그 장관 후보자 가지고 뭐 거래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자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를 할 건 확실히 하고 그런데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메시지에게 재량을 주고 이런 메신저에게 재량을 주고 이런 노력들이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청와대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지금 한 명을 굳이 선택하자면 송영무 후보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송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네.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일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악재의 연속인데 이게 일반론적으로 또 퇴역 장군이 골프 치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 같은 경우는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1, 2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예. 이제 군 골프장에서 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가 된 데다가 또 본인이 과거에 천안함 복침이라든지 또 연평도 벽사건의 어떤 영웅으로 그런 묘사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추모했던 날에도 조차도 골프를 쳤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본인이 그 정도로 장관 후보자를 지냈고 당시에 천안함 연평도의 어떤 그 영웅이었다면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그 당시 이제 추모 날짜 같은 경우는 달력이라든지 기억을 해서 최소한 그 날짜 정도는 좀 뭔가 본인이 약간의 좀 근신을 했더라면 지금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몰랐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날인지 몰랐다고 해도 또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 본인 이제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나중에 미처 장관 청문회에 오를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세세하게 조그만 부분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이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연봉을 세게 받으면서 민간이었다고 하면 이런 날에는 적어도 민간 골프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관 예우로 저렴한 골프를 치는 거 평소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날
그리고 자기가 훈장까지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굉장히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계속 남았다고 하면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결국은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요직을 이 시점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오늘 또 그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또 1시간도 안 돼서 파행이 됐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놓고 파행이 일어난 건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도 좀 쉬워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후임자는 훨씬 정문회 통과에 많이 신경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많은 또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1시간 파행됐는데 1시간 동안 거의 질문은 하지는 않았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로 이제 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료가 그 전입이라든지 혹은 뭐 세금 문제 이런 부분 부실하다고 하는데 야당 후보들은 80% 가까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해명이 서로 맞섰습니다만은 보니까 이후에 뭐 본인의 어떤 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법인카드 문제, 그다음에 동덕 학원 이사장 했을 때 회계 집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들이 연세대 입학할 때 법학대학원으로 전과했을 때 그때 혹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문제, 그리고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종합소득세 뭐 탈루 이런 혐의까지 하면 거의 막 한 7개 가까이가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제 이춘석 민주당 쪽에 있는 청문회 간사 청문회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보니까 이 국방 개혁을 깃발을 내건 송영무도 그렇고 재벌 개혁을 내세운 김상조, 교육 개혁을 내세운 김상곤 등등 아무튼 개혁만 내세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다 야당이. 그래서 이건 혹시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냐 이렇게 또 야당 청문위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더 발끈해서 좀 충돌이 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 또 통과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상황 자체는 유리하죠. 문제는 본인 후보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전임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과시켜 줄 분위기가 선다라고 하면은 통과시켜 줄 텐데 결국은 지금 나타났듯이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성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상임위원장 얘기했듯이 지금 중요한 거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방향은 다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0이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0이 서기 위해서는 본인은 추진자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도덕성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거니까 여당에서야 뭐 정책 검증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검증할 게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지금은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야당의 의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전 후보자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지금 2시부터인가 다시 재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느냐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자료 제출 부분은 약간 이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자료 제출은 과거 정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80% 이상 높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충분히 검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선거 검증에 대한 어떤 그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제출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드디어 했습니다. 16일 만이었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야당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수준의 그 입장 표명이라고 하면 16일 전에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했다라고 하면은 국민의당이 저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데 역시 실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도 시기지만 알맹이가 너무 없어요. 사실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책임지느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어떻게 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 시기와 내용의 그 불비가 결국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다음이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겪고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의 기자회견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그 추가 후속 조치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운명이나 안철수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좌우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여러 번의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위기가 안철수 정치 인생의 가장 최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재개까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정치를 뿌리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62년생입니다. 1962년생이면은 우리 나이로 이제 56세 나이기 때문에 아직은 젊은 나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재산도 1,000억 대가 넘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치를 접어버리기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크게 얻은 것과 득이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본인의 어떤 재기가 한다고 전제할 경우 우선은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이라는 어떤 이미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안철수 하면 새로운 정치 이미지를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번에 큰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반대로 지난번에 2번의 대선에 어떻게 보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처절하게 패배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내공을 얻었다고 할다. 뭐 내구력, 이 험한 폭풍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잡초 같은 인동초 같은 그런 정치적인 정치력은 얻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얻지 못할 그 고통들, 그렇습니다. 과정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도 한 번씩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험한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대선 후보자들 대부분 재수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경을 하려면 새로운 정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본인이 내세웠던 4차 산업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국정의 능력이나 청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개인적으로 권한다면 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많은 또 다른 좀 경험을 하고 자숙의 시간들을 국민 통해서 앞에 이렇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강인함을 다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후퇴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이제 검찰 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적인 것도 그렇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윗선으로도 이제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계 은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알맹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DJ하고 다르다. DJ는 기존 조직이 단단하고 추종자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뭐 안철수라고 하는 이번 그 사건에서도 나왔듯이 뭐 캠프도 허약하고 당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측근들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던져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완전히 다 내려놔야 해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그러고 잊혀지면 그만이고 사실은 우리 정치에 뭔가 그 많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대안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 뭔가 신뢰를 쌓는 행보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같이 그냥 버티기만 해서는 미래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진 예.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